네, 잘 쉬었다 오셨죠? 이제 바로 이어서 포럼 세 번째 트랙 C죠. C 두 번째 세션 데이터가 모이면 교육은 새로워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날 모든 기술의 혁신은 바로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교육 분야는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 축적해 왔고 이 데이터는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용성만큼 우리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 데이터 개방에 따른 학교 서열화나 사교육 과열화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도 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학습 분석, 평가, 교육의 시스템 전반에 거쳐서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서비스 가치 창출 가능성을 공유하고 향후 안전하게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도 세 분의 연사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펜실베니아 대학원 교육대학원에 계시는 라이언 베이커 교수님께서 지금 줌을 통해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해주셨죠. 두 번째 발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 빅데이터부에서 이종현 책임연구원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송성리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자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육대학원 라이언 베이커 교수님이십니다. 빅데이터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 마이닝과 분석의 힘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펜 학습 분석 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여러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생의 참여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계시고요. 7개 국가에서 150여 명의 연구자들이 학생 참여도 현장 관찰을 위해 활용하는 관찰 프로토콜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을 이끈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소개 영상 잠시 보시고요. 바로 라이언 베이커 교수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Today I'll be discussing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over the l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후 과학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허리케인이 어디에서 With big data and physics 만들어질지 generating 그리고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주의 비밀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생물학에서는 인간의 게놈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이커머스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에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Apologies, I'm having a little bit of technical difficulty there.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네요. 네, 지금 인터랙티브한 러닝 플랫폼에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Style learning environments. 워크북 스타일의 학습 환경이 있는데요. 과제를 하고 자동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미지가 보이는데 온라인 코스, 즉 무크 같은 것인데요. 동영상과 퀴즈를 통합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는 물리학 게임인데요. 학생들은 물리학의 개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객체를 활성화해서 물리학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도 있고요. 수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AI 기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인킷이 나와 있습니다. 학습 환경인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학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당히 많은 로그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생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박사님의 연구를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 텍스트를 공부를 할 때에 초, 중, 등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참여도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인도의 사례인데 학생의 참여도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 손에 들고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중앙 서버에 넣어서 어떤 커리큘럼의 참여도가 높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이런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는 현재 1년에 100만 명의 학생들이 넘는 특히 학생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리드나 edX나 콜사나 알렉스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데이터나 아니면 학교 지역 데이터 그리고 학점이나 이것이 학생의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학습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측을 하고 구조를 발견하고 또 관계 마이닝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데이터의 한 측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측적 변수를 이용하는데요. 또 데이터의 다른 측면을 봅니다. 예측 인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지금 지루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학생이 지금 이 과정을 실패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학생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왜 이것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물론 학생에 대한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조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알려진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와 그다음에 패턴을 데이터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인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일부 학습 시스템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선생님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특히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수학 문제가 쌓이는데 어떤 수학 문제가 어떠한 스킬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로 교육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별로 똑같은 교육 과정을 다른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를 토론방에서 잘 발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스킬을 더 잘 개발하더라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셋과 또 변수가 있는데요. 관계 마이닝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그 차시의 교육 목표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학습 목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학습 차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학생들의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도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학생이 중도 탈락을 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예측할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학습과 참여도 그리고 감정 전략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러닝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에게 리포트도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발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응형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바로 학습자에 맞추는 것이지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면은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생이 현재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과정에 지금 진척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진척도가 낮은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학습에 대한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질문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가, 인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 학생이 어떻게 제대로 실험을 할 수 있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이 물리학이나 아니면 컴퓨터적인 사고에 있어서 개념적인 이해를 잘 하고 있는가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 학습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5분 후가 아니라 며칠 그리고 몇 달 후에도 배운 것을 기억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추론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어 학습을 할 때 이러한 기능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것을 학생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것을 실제로 복잡한 미래 학습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끈기 있게 학업을 추구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어떤 진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해를 하고 싶지는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끈기 있게 도전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도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 학습 시스템에서 단순히 클릭만 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잘 하지만 주의 깊게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집중도를 파악하는 것, 참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경우에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이러한 부주의함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락에서의 감정도 중요한데요. 특히 정서적으로 학습을 하다가 지루하거나 아니면 좌절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태스크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러닝 시스템이 학생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추론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센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을 탐지할 수 있지만 센서가 없어도 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만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뭔가를 먹으면서 수업을 하는지 아니면 지루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지루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클릭만 하고 있다,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밀하게 개입을 해서 상당히 미묘한 방식으로 학습자가 모르게 이 학습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도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학습자에 대해서 그리고 교강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떤 스킬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파악을 가능합니다. 지금 OJT를 위해서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시각화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가 상당히 유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가 유효한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동화된 모델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의 학습이 더디고 어떤 컨텐츠는 학습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동료와 저는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고 어떠한 강의 동영상을 제공했을 때에 학생들이 실제로 수행평가나 숙제를 할 때에 더 잘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한 이후에 그것을 컨텐츠 팀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개선이 필요한 컨텐츠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요인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다른 곳에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보고서도 작성이 되는데요. 지금 이 플랫폼을 보시면 여기에 이러한 보고서가 나갔는데 학생들이 어디에서 잘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수업에서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이 숙제 과제 제출한 것을 보고 누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검토하거나 아니면은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또 같이 답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듀케이션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대학원에서도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 수업에서 결국 제가 오랫동안 강의 평가를 잘 받는 그러한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나를 찾아오면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겠다. 이러한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학생 수가 작으면 이런 식으로 치밀한 그리고 구체적인 개입이 가능한데요. 저희 러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특히 특정 주제나 과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바로 즉시 우리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카테고리인데요. 자동화된 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인킷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렉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험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한 이후에 데이터를 보고 지금 이선 가사로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대조군 실험을 지금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냥 클릭만 계속하는 건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잡아먹지는 않지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아직까지는 많은 것이 발견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빅데이터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학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학생들에서 대해서 파악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결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클릭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은 11살일 때에 나중에 대학을 졸업을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야에 일자리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도 같은 것 그리고 지식을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장기적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조기에 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화된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도전 과제도 있지만 기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들어보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신다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지금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여러 가지 많은 정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또 관련된 과정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간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제공되는 이러한 대학의 과정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 저희 랩의 여러 가지 논문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라이언 베이커를 검색을 하면 동일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라이언 베이커를 찾아서 관련된 제 논문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자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려고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이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정말 이 수업 방식 너무 재미있습니다. 히스파이 7708님은요, 어린 딸아이가 깜짝 놀라서 수업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호응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Q&A 시간에 질문과 의견을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 빅데이터부에서 이종현 책임연구원님이 지금 발표자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종현 책임연구원님은 교육 분야 데이터 분석 사례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사님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 분야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정부의 제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2020년도부터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워킹그룹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종현 연구원님의 발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종현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국에서의 교육 분야 데이터 분석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준비한 내용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배경, 두 번째는 실제 분석 사례. 그 분석 사례는 주로 교육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사례가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리터러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문해력이라고 해서 글씨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리터러시라는 것이 텍스트로 구성된 정보를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그걸 다시 외부로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그렇게 텍스트로 이해를 하고 내면화하고 그 외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순히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지에 따라서 정보의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면화하고 그것을 다시 외형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글씨는 주로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였다면 데이터는 최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술 발전의 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왔고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이죠. 2020년도에는 이 AI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실제로 AI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그 백그라운드에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 경에는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뉴럴링크 같은 부분들이 확산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이런 그 거시적인 관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AI가 어떤 한 순간에 이제 반짝하고 그다음에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기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미고요. 그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분석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이고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얻고 수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변화 속에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생산자 관점에서 한번 과거로부터 데이터가 어떻게 생산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전화선을 통해서 통신을 할 경우에는 생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정된 PC의 정보만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부분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모바일 기기가 보급 확산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GPS라는 그 위치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SNS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IoT 정보까지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 그리고 AI 기술이 확산된 이유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비용의 하락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과거로부터 1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에 대해서 산정해 놓은 그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1기가를 저장하는데 1달러가 이제 소요되지 않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의미는 뭐 기업이든 기관이든 모든 데이터들을 일단 모아놓고 향후에 기술 개발로 인해서 기술이 개발되면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방식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개발된 기능에 입력 데이터를 넣으면 아웃풋 데이터, 그러니까 출력 데이터가 나오는 형태의 프로그래밍 방식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면 로그인의 아이디 패스워드는 인풋 데이터가 되겠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회원이 그 아이디가 회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아웃풋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분야로 넘어오면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함께 넣어주고 그 AI 알고리즘은 그 두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뭐 둘 다 알고리즘이라고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클래시파이어라고 분류기라고 제가 오른쪽에 구분했지만 실제 예측 알고리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과 그다음에 그 사진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렇게 구분해 놓은 태깅된 정보를 함께 알고리즘에 입력을 하면 그 알고리즘에서 그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 방식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교육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을 했던 사례들은 위기 학생에 대한 예측,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취업률 예측, 그리고 기초학력 비율에 대한 학교 단위 예측 같은 부분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저희가 연구를 했던 부분들은 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측 연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시각화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 내용을 보시면 왼쪽은 최근 이제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한 사고 기록 내용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빈도 순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든 것이고요. 워드 클라우드는 저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특정 명사 위주로 저희가 빈도수를 측정을 해서 기술 통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학교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수를 한번 월별로 계산을 한 내용을 시각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주로 이제 개학을 하는 3월부터 4월, 5월 이렇게 안전사고가 증가를 하고 그 이후엔 좀 감소 추세에 있다가 2학기가 되고 나면 9월, 10월 정도에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시각화만 하는 정도만 해도 학교 단위에서는 그 보건교사 선생님들, 이제 학생들 안전을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 3월 달이나 아니면 9월 달 정도에 학생들에게 이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예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구성된 안전사고 학교 안전사고 그 내역들을 텍스트 분석을 했습니다. 텍스트 분석을 했더니 총 9개 정도의 그 군집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 9개 군집을 그 수업 시간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났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업 시간인 경우와 일단 아닌 시간으로 좀 구분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공놀이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냥 학생들끼리 뛰어다니면서 이제 뭐 술래잡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사고로 구분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하교할 때 층계에서 좀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군집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류의 그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렇게 군집 분석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 그 학교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요인을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학교의 그 학교 안전 사고 건수와 그다음에 학교 관련된 데이터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예측 정확도는 그 ROC, AUC 값으로 0.919라는 그 수치를 낼 수 있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한 학교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이 학교가 학교 안전사고가 다발학교인지 아닌지 그 확률적으로 이렇게 평면상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게 학교 안전사고 다발학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그 기준 임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0부터 1까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평균적으로 0.919 정도의 그 정확도를 냈다는 것이고요. 저 의미는 간단히 얘기해서 저 모델 자체는 예측 모델은 최소한 91%, 92% 정도의 확률로 안전사고가 많이 날 학교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그 XAI라고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쓰기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예측만 하게 되면 그래서 처방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나와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 구조방정식 모델을 가지고 요인들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처방을 내려드렸었는데 요 최근에는 저희가 X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측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은 그 해당 지표가 높은 것을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갈수록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맨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맨 위에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뭐 당연히 그 당의 학교의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클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었습니다. 다발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뭐 당연히 학생이 오래 학교에 머무르기 때문에 뭐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학교일수록 학교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좀 컸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신고가 좀 많았던 학교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컸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남학생이 많은 학교가 당연히 여학생이 많은 학교보다는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과 그 다음에 데이터, 그 학교 안전 사고 데이터와 학교의 일반적인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한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향후에 이 빅데이터 구성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예측 내용인데요. 그 스트럭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에서 활용을 하는 숫자로 된 그런 데이터들을 얘기합니다. 흔히 뭐 엑셀에서 활용을 하는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는 텍스트, 뭐 이미지, 영상 이런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뭐 보시면 거의 80% 정도가 이 비고조화된 이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주로 인터넷 뉴스라든지 댓글에 대한 그런 텍스트 정보를 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온라인 미디어의 데이터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최근 200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2013년부터의 이 추세를 보면 텔레비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긴 하지만 인터넷 뉴스가 미치는 영향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미디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터넷 뉴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인터넷 뉴스를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인터넷 뉴스에서 많이 출연하는 그런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분석을 하는데요. 이런 분석의 근거는 지푸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의사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들을 가장 자주 활용을 한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인의 연설문 같은 거에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 뉴스에 적용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뷰징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조회가 많이 되는 뉴스들을 대상으로 많이 빠르게 복사된 뉴스들을 많이 복사본처럼 이렇게 계속 그 복사 형태의 뉴스를 발행을 해서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저희가 고안해낸 방식은 댓글 수가 많이 달려 있는 그 기사의 수를 지수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댓글은 주로 인터넷 뉴스와 반대되는 그 의견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그 보도된 자료에 대한 그 일반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저관여자라고 하는데요.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만큼의 댓글이 달린 뉴스를 분석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저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숫자를 이제 회귀 분석을 해서 도출을 해냈는데, 그 저관여자의 그 인식을 1 정도 바꾸기 위해서는
한 33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수를 만들었고, 그 왼쪽은 단순히 그 일자별로 기사가, 이 교육 분야의 기사가 산출된 그래프를 시각화한 것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지수화한 내용을 보시면 좀 다른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기에도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수집을 하면 그 샘플링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저희가 분석 의견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계적인 검정을 통해서 일반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UCINet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따로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전주와 금주의 그 기사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전주 그 기사 내용 중에서 댓글의 내용과 그 다음 주의 댓글의 내용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구현을 해서 실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저희가 그 초중등, 지금까지 이제 교육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도 좀 준비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 교육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문항 반응 이론에 의해서 학생들이 그 각 문항에 얼마만큼의 확률로 맞출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얼마나 그 문항을 푸는데 시간을 소요됐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 의미 있는 의견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플랫폼 자체가 과거 기존 과목들,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연구기관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들은, 이 데이터 분석 자체로도 뭔가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에서 얘기하는 재미라든지 자유, 이런 부분들의 개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공학에서 얘기하는 교육공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학습 도구들, 학습 환경들을 얘기해서, 학습 환경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사례, 그리고 인지도구,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구성해 준다면, 학생들이 이미 정해진 그런 정구조 문제가 아니라 비구조 문제까지도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손쉽게 풀고,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제를 좀 더 고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는 했고,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경쟁하는 부분, 경진대회, 그리고 데이터셋,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그 다음에 랭킹,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코딩과, 그리고 코딩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노코딩 툴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코딩 툴도 같이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저의 발표는 마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앞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헬로카보 왕자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사례들, 이런 연구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효과나 성과를 얻으신 사례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죠. 자, 서울고등학교 송성리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송성리 선생님께서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힘,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힘,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데이터 과학의 기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둔 데이터 기반 융합 수업 모델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로 세상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우는 수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시고요.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 연구, 데이터 과학 교육과정 연구에 참여하셨고 또 재단법인 카카오 임팩트 이사로 활동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선생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성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데이터를 읽고 쓰는 힘,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 슬라이드를 예전에부터 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미래 역량이라고 불리우는 포시라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이런 것들을 포시라고 부르는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업에 녹아져야 될까라는 거를 데이터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앞선 발표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육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고 사건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굉장히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인간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도 있고 앞으로 점차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교육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시대를 접근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데이터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데이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것이 공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유튜브 질문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이 인공지능의 판단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까지 우리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교육에서 더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도 있고 향기도 좋고 예쁜 것들이 많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나무에 뿌리가 되거나 줄기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신의 기술보다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지를 몇 가지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데이터 기반의 토론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사회 선생님, 국어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겠던 융합 수업 사례인데요. 이 내용은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에 진행되었던 수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로 어떤 토론 주제를 수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교육적인 효과가 높을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2020년이라고 하면 코로나 원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이 전 국민의 50대 50으로 갈려서 팽팽한 의견을 낼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주제였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수업에 대한 준비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다 처음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접했던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미 정부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이 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런 데이터를 찾으면서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2020년의 모습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학생들이 1인 1디바이스 한 사람당 한 기기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어서 교실 안에서 이런 수업들이 진행됐었는데, 당장 내년부터도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업들이 더 활성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찾아보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찾게 됩니다. 아이들은
두 명이 한 팀을 이뤄서 우리가 함께 궁금한 질문을 하나 정하고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것인지 간단히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겪게 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은 타당할지, 아이들이 자신의 질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피드백 받고 싶었던 부분들을 하단에 이렇게 자기의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다른 친구들이 이 클라썸이라고 하는 오늘도 이제 소개할 우리나라 에듀테크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 소통 툴을 활용해서 교실 안에서 한 사람당 3팀 이상씩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사실 교실 안에서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많이 드는데 이런 오프라인 상황이지만 온라인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실제 교실에서 할 수 있었던 소통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는 토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시간에 토론이 진행이 됐었지만 이번 토론은 특별히 데이터에 기반한 것인 만큼 국어 선생님께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토론 수업은 어떤 것에 좀 더 유의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 주시고요.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중에 핵심은 사회 시간이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분배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정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데이터에 대한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했고 이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이미 통합사회라는 과목에서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상에서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존 롤스와 같은 저에게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만 보았었던 내용들인데 이미 우리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분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갖추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기본적인 토론 수업에서 진행된 방식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입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갖추게 되는데 이 토론 수업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아이들이 찬성과 반대를 자기들의 어떤 입론서를 통해서 제시는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생님들께서 10대 10으로 찬성과 반대를 약간 랜덤하게 정함으로써 자기의 기본적인 주장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주장까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아이들이 이제 토론 수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저희가 3월부터 아이디어를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이 토론 수업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꼭 처음부터 오프라인으로 하자고 했던 것은 바로 토론 수업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토론 수업만큼은 오프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2학기 시작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희망적이었는데요. 9월의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게 터진 날이 생겼고 저희는 7개 반 중에 1개 반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반은 온라인에서 토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저희는 좀 절망적이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찬성팀, 반대팀, 소그룹을 하나씩 만들고 그 외 전체 토론방을 만들므로써 아이들이 그동안에 3대3, 6명의 학생들만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거에 반해서 20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한 것을 저희는 최종적인 평가에서 오히려 오프라인에서의 토론 수업보다 온라인에서의 토론이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췄을 때 기존에 있던 분석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었고요. 아이들의 느낀 점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아이의 피드백이었습니다. 찬성팀과 반대팀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아이들이 데이터는 객관적이고 데이터가 말하는 건 모두가 진리야 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고 데이터라고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전지전능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함께 소통해야 할 하나의 매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어떻게 이 데이터 기반의 토론 수업에서 함께 융합이 되었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 외에도 통계라고 하는 하나의 렌즈가 추가가 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하면 뭐 대부분 다 딥러닝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런 딥러닝 같은 아이들이 개념과 원리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우리나라의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상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이걸 통해서 실제 생활의 문제를 앞에서 안내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들을 진행했었고요. 이 수업은 수학 선생님과 함께 융합으로 진행했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수학 선생님과 함께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서울에 있는 학교인 저희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2050년에 서울의 기온이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주제는 굉장히 뭐 다양한 교과,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 기상자료개방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들도 이런 추세면 2050년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요. 몇 도 정도 오를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람마다 다른 질문을 하겠죠. 다른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대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찾아낸 이 패턴에 컴퓨터,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AI 수업을 수학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방금 보셨던 그 데이터를 점으로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수학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 직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합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원리를 통해서 직선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사이킬런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X축에는 연도를 넣고 Y축에는 평균 기온을 넣어서 이 직선을 찾아내게 합니다. 이 직선을 찾아냈다면 아이들은 2050년에 기온이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하죠. 자, 만약에 이 파란색 구간과 빨간색 구간을 나누어서 직선을 찾는다고 하면 그 기울기가 어떻게 바뀔 것 같니? 라는 가설을 세우고 아이들은 대부분 다 수업 시간에도 들었고 여태까지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기온이 상승이 더 폭이 클 것 같고 기울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그 가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코딩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파란색에 예측한 직선의 기울기와 빨간색에 예측한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전체 데이터로 예측했던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점점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고 이 상태라면 앞으로 2050년에 기온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고정되어 있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질문을 찾아내고 그 질문을 가설로 만들고 가설로 문제를 정의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는 이런 수업들이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만 푼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전이라는 것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수업은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을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가을에 수학여행을 간다면 모기 퇴치제를 가지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저도 오늘 아침에 모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요. 최근 들어서까지도 분명히 여름은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왜 아직도 모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기 예보제라는 걸 통해서 모기 지수라는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모기가 언제쯤 극성인지 아닌지를 예측해보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간단한 어떤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들끼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입니다. 보시면 아이들에게 가장 좀 큰 관심사는 집의 모기가 언제쯤 가장 극성일까입니다. 그게 자기한테 가장 많이 물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표를 분석해 보시면 집에서 나타난 모기 지수는 저는 최고 기온이 가장 연관이 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최저 기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X축을 최저 기온으로 놓고 Y축을 모기 지수로 놓았을 때 이런 형태의 직선 형태의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패턴을 발견했다면 직선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직선을 찾아냈다면 오늘의 최저 기온 아니면 어떤 날의 최저 기온을 입력했을 때 그날의 모기 지수가 어느 정도 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한 가지 방법만 배우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선의 패턴이 나타났다면 선형회귀라는 직선 방정식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모양일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곡선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도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해봤을 때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X축이 그 해의 몇 번째 날인가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은 그 해 첫 번째 날이겠고요. 2월 1일은 그 해 32번째 날이겠죠. 이 X축의 그 해 몇 번째 날인지를 가지고 예측한 이 모델은 봄과 가을을 구분할 수 없는 최저기온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라고 아이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AI 수업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내용은 만약에 선생님들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700분 넘는 선생님들과 함께 쪼랩이라고 하는 코딩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딩 커뮤니티는 공교육 선생님들과 공교육에 관심 있는 IT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코드라고 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종류의 스터디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운영했었던 6주 동안의 스터디가 하나 있었는데 이 6주 동안의 스터디는 PBL,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6주 동안 총 5개 프로젝트를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데 마지막 6주차 프로젝트는 GitHub라고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에 선생님들께서 업로드를 해서 자기의 프로젝트를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께 마지막 주제는 자유주제를 드렸는데요. 자유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또는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일원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서승희 선생님이라는 선생님께서 이분은 일찌감치 코딩과 데이터 역량이 좀 뛰어나신 분이라서 최근에 개발하신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 이제 공개하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학교에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실 텐데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그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선생님께서는 직접 코딩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그 학교 안에 있는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엮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 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라는 사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을 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인공지능까지 가기 위한 베이스로서 데이터라는 것,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을 키워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수업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 혼자 했던 수업이 아니라 다른 과목과 다 융합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교과에서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과는 앞으로 다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 교과와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해보고 토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가지신다면 모든 과목에서 아이들이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론 이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무선 인터넷이라던가 디바이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인프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점차 이런 인프라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우리 학교는 우리 교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의 컨텐츠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앞에서 그 쪼랩이라는 커뮤니티를 말씀을 드린 이유도 선생님들께서 이런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추신 상황에서야 아이들에게 이런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도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사용 설명서를 보고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데이터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결하고 평가까지 해보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을 선생님께서 진행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이런 역량을 갖추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부에서도 최근에 아이의 답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런 공감을 바탕으로 저희가 함께 먼저 선생님들끼리 이런 연구를 해 나간다면 정부의 정책과 선생님들의 뜨거운 그런 반응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디지털 세상에 필요한 교육들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열정 넘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현직 교사 선생님들의 발표가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 감사 메시지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송성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클래스썸과 데이터 토론을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윤수진님,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주창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공교육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멋진 강연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션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발표를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유익하다는 멘트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데이터 마이닝과 이 분석의 힘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실무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영상 수업 구성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동영상 수업이 효과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수진님 역시 질문 주셨습니다. Great question. 네, 정말로 좋은 So, 질문 in 감사합니다. particular, in that 저희가 그 연구에서 we found that 발견한 videos 내용이 동영상 that 중에서 focused closely on the topic and had worked examples 주제와 which 정말로 took the students 밀접하고 through the 여러 step of what they 가지 needed to do 사례가 in a very 포함되어 있는 concrete 경우에 fashion 그리고 that 구체적으로 was well 학생들이 aligned 무엇을 with the 해야 content 하는지 were particularly effective. 내용이 구체적으로 We 들어갔을 also 때 found 효과가 in some 상당히 of our 높았고요. research 그리고 on the 저희가 characteristics of content, 이 컨텐츠들의 특성에 other types of 대해서 content, we found in 연구를 particular 해봤는데요. that it is particularly effective to have 특히 content 동영상이나 that links to 컨텐츠의 rich 경우에 context, 맥락이 cover 풍부한 stories, 경우에 and 커버 it's 스토리가 effective to have 있거나 content with no cover 아니면은 stories. 커버 스토리가 But,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for 효과가 example, 높았고 content with very brief context, like 간단한 quote-unquote 맥락이 있는 America 경우에 예를 hokey math 들어서 problems,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는 like 호키 매스 프로그램이라고 Ryan buys 있는데요. 5 t-shirts and Yunjin buys 7 라이언이 t-shirts. It cost $88. 5개를 How much is a t-shirt? 사고 That's really 그리고 disengaging. 뭐 다른 친구가 무언가를 더 많이 샀을 때 전체 지불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데이터만 보는 AI가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이 맥락을 아는 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사가 학생 분석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안내해 주어야 하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o there are many studies 여러 가지 on 연구가 looking 지금 at 나와 how, 있습니다. 어떻게 how to interpret these models and how to 모델을 translate them to a 해석하고 fashion 그것을 that can be used by teachers.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예측이 나왔을 때요, 그리고 어떤 추론 결과가 나왔을 때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어떤 학교 관계자들께서 이것을 이미 학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행동과 관련된 그 정보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원 플랫폼이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실수를 했을 때 학생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실수를 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플랫폼을 통해서 어떠한 변수가 예측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학생이 어떤 변수를
수가 leader or 있는지를 teacher 파악을 who's looking 해서요. at it can say, 선생님께서 you 이것을 know, 보고 maybe this is what 아마도 happened. 이러한 일이 So the more 일어났기 that we 때문에 can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unpack the 생각할 key 수가 information 있습니다. about a prediction 그래서 to give it 예측에서 to, 나온 the 여러 person making 가지 the decision so 중요한 that they can leverage, 정보를 the 풀어서 context, 실제로 the more 맥락을 able they 바탕으로 will be to 해서 use what we 이것을 provide. 사용할 때에 우리가 더 나은 지원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네,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이커 교수님께 주신 질문 몇 가지를 골라서 여쭤봤습니다. 자,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추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번에는 이종현 연구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발표하는 도중에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이나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캐리스에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좋은 사례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아직이라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단계별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해 주신 요지가 현재 연구 사례가 실제로 구현이 됐고 그것이 만약 구현되지 않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라는 네. 내용이신 것 같고요. 현재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연구 사례를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아직 이게 보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급이 되지는 그렇군요. 않았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 AI를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는지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연구 사례를 다양한 분야에 초기에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처음에 어떤 알고리즘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연구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기관에서는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구된 그 모델이 결국엔 엔진이 돼서 그 위에 프로그램 개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만 하고 보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부분이 실제로 개발이 돼서 보급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많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요, 연구원님,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 등 데이터가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국가들의 결과를 한국에서 활용하려면 또 어떤 조정 작업 같은 게 필요할까요? 예,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 이거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A라는 기업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B라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제가 설명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고정돼 있고 바뀌는 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나 중국에서 활용하는 그 데이터 또는 A라는 기업에서 활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은 그 B라는 기업 아니면 우리나라에 직접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확보와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무인 상점에 있는 데이터들 많이 축적해서 그냥 결제를 따라 하지 않고 이렇게 네. 가는 거 있죠. 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네네. 하여튼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기업. 편의점이나 이런 데 네. 쓰고자 한다면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네. 예, 패스트 팔로우는 지금 같은 이 AI 분석에서는 좀 실현하기가 어려운 전략입니다. 호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네네. 거네요, 서로. 저는 그냥 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특성을 네. 예측 모델은 넣은 데이터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 아주 유사하다면 예외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을 학습시키지 않으면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거군요. 네. 고맙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고요. 선생님, 송 선생님께 통계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좀 어려운 이런 그래프 그림을 봤는데
통계학을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상이할 것 같은데요. 학생마다 수학 역량이 다를 것 같아 이에 대한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윤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수학과 통계, 컴퓨터 과학, 도메인 전문성 뭐 세 가지가 함께 연결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도메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께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고 있고 지금 뭐 이번 정부에서도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과학에서 지금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이 돼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뭐 비전문가 저도 이제 수학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통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수준이 정말 뭐 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전 국민들 되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통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현재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생각보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교육 입장에서는 수학과 통계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런 통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뭐 그냥 기존에 우리가 배웠었던 어떤 평균 구하고 이제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여드렸던 것 같은 실제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뭐 디지털 시민들이 꼭 갖춰야 하는 그런 관점으로서 조금 더 통계 교육도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한 이제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어주셔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뭐 국민들께서 네, 뭐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셔야 아마 뭐 정부나 정치인분들도 하시지 않을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과의 교육 과정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학의 중요성과 통계 사실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서 교과 과정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모이면 교육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습니까? 두 분의 발표 그리고 해외 연사님까지 오늘 가득 채워서 이번 세션 잘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덕분에 더 풍성한 세션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연사분께 여러분 마음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두 번째 세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세션은요, 잠시 쉬었다가 1시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사실 저희가 3일째 된 날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시작부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션 1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글로벌 에듀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의 모든 시도 DX로부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사분들의 발표와 또 여러분의 Q&A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